상승분 이제 만료가 끝나고 주변의 집값이 올린 그 상승분의 전세 보증금 금액만큼을 보증금으로 올리지 않고 월세로 이자로 환산해서 돈을 받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최근 한 3년새에 월세집이 굉장히 많아지는 듯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전세는 계속 올라가고 집주인들은 과거 방식대로 그러면 3억 2천을 그냥 받으면 되지 왜 고민했을까? 2천만 원을 전세 보증금으로 받았으면 되지 왜 그거를 월세로 받을까 전세 보증금으로 받을까를 고민했냐면 두 가지죠. 첫 번째 원인으로 많이 분석이 되고 있는 거는 2천만 원을 더 받아봤댔자 지금 현재 금리가 워낙 낮아서 그렇죠. 3억 2천만 원을 들고 은행에다 두는 것보다는 2천만 원 부분이라도 떼서 차라리 월세로 받으면 월세 전환율이라고 해가지고 월세 이자가 보통 한 6, 7만 원 정도 되니 6, 7% 정도 되니 6, 7%를 이자로 받는 게 낫지 그걸 은행에다 맡기는 것보다는 더 수익이 짭짤하니까 직전에 받았던 보증금에서의 인상분을 대부분 다 월세로 환산해서 받았던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집주인들 입장에서 보면 리스크를 좀 줄이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전셋값이 급격히 떨어질 상황이 오게 될 경우에는 상승분의 전세 보증금을 목돈으로 받아놨을 경우에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 3억 2천에 전세를 놓았다가 2년 후에 만기 때 한 2억 8천 정도로 떨어져서 한 4천만 원 정도에 받았던 것보다 갭이 생긴다고 하면 집주인은 4천만 원을 생돈을 물어줘야 되는 그런 부담이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근데 그런 걸 겪어봤어요. 역전세난이라고 그래가지고 금융위기 전에 겪어봤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전세와 월세 즉 임대를 놓는 방식에 있어서는 한 번의 학습 효과가 있는 거죠. 전세값이 막 오른다고 그래서 전세 보증금으로 막 걷어들였다가는 나중에 전세값이 떨어지면 큰 낭패를 본다라고 하는 즉 역전세난에 대한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집주인들은 새로 상승된 부분에 있어서는 월세로 환산해서 받는 거죠. 즉 이런 트렌드라고 보면 대한민국 아파트의 월세 임대 방식이 하나의 트렌드로 정착되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2016년 상태에서 전세값이 계속 높지는 않지만 상승 기조에 있을 때는 그게 월세 꼬리가 가능한데 하락 기조에 있을 때는 월세가 사라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의 아파트는 또다시 거의 완전 전세 형태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타난 잠시의 현상을 대한민국 아파트의 월세화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저는 아닌 것 같다. 대한민국의 전세가 사라지기는 또 사라져야 될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민간 주택에 있어서 임대 방식이 대한민국이 참 독특한 전세 방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들만의 임대 문화가 있었던 것이죠. 세입자들로부터 내가 목돈을 받고 그 목돈을 내가 그 다른 데 굴림으로 인해서 수익을 받기 때문에 그 방식이 서로 매우 안정적인 구조로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거래 구조로 정착이 되어 온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대한민국의 집주인과 세입자들 간의 거래 방식이 크게 바뀌진 않을 것 같다. 왜? 세입자들도 집주인한테 목돈을 좀 맡겨놓고 그 집을 빌려 사는 게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됐기 때문에 대한민국만의 그 목돈 주고 집을 빌려 쓰는 방식이 정착된 거거든요. 앞으로도 이 방식이 크게 변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붙어있는 월세 꼬리가 대한민국 아파트의 임대 방식을 통째로 바꾸는 것이다 라고 진단하기에는 시기상조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세입자들이 저는 아까도 결론을 먼저 말씀드렸듯이 집을 좀 샀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말씀에 곧바로 날아오는 질문이 그러다가 집값이 떨어지면 당신이 책임지느냐? 나 당신 말 듣고 집 샀는데 라는 얘기가 올 텐데 저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그 얘기를 좀 걱정하지 마시라. 그리고 제 말씀에 동의하신다면 집을 사는 쪽으로 마인드를 잡고 오히려 어떤 집을 산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그 학습을 하시는 게 훨씬 앞으로 인생을 좀 현명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일 거다. 시종일관 지금 집을 사면 집값이 떨어질까 불안해서 집을 못 살 경우에는 내가 사는 생활이 좀 각박하다는 거죠. 자, 5억을 가진 분들이 내 집을 사서 가족들하고 편안하게 10년, 20년 살면 충분히 그 집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이지 그거 외에 플러스 알파 프리미엄을 끝까지 받으려고 하는 그 접근법이 오히려 잘못된 것이다. 과거에는 그게 통용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없었지만 지금은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그런 시장이 아니라는데도 부득불 꼭 그렇게 집을 사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가족들하고 편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 그리고 임대를 산다는 게 상당히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갖고 사는 거거든요. 기껏해야 2년 동안 편안하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2년 이후에는 또다시 그 집을 옮겨가야 되고 그럴 텐데 물론 대전제로 이 말씀은 그러니까 집을 매입할 수 있는 매입권에 들어있는 세입자와 또 투자자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직 거기까지 못 오신 분들한테는 이게 해당이 안 되고 또 거기까지 못 오신 분들은 좀 돈을 열심히 벌어서 그 범주에 오시면 즉 집을 살 수 있는 경계선상에 오시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기억했다가 좋은 집을 사는 법, 좋은 집을 나한테 맞는 집을 사는 것에 학습을 좀 해보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좋은 집 그리고 어떤 집을 사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우리 그 아나운서께서는 지금 집을 산다면 다시 이제 갈아타기를 한다면 어떤 집을 한번 사고 싶으세요? 갑자기 드렸나요 질문을? 어떤 집? 그래서 즉흥적으로 좀 아파트가 요즘에는 좀 많이 그 생활 구조도 그렇고 그 하나 더 추가시켜드리면 집의 형태도 포함해서 꼭 아파트가 아니어도 되고 오히려 지금부터는 제가 우리 아나운서께서 나는 좀 아파트로부터 해방되고 싶다라는 생각도 포함해서 집에 살면서 여유가 좀 있으면 집의 형태도 다양하게 좀 옮겨다니면서 살 필요가 있어요. 제 나이 뭐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제 나이 또래 되면은 대개는 지금 자녀분이 어떤 상태예요? 전원주택도 그러니까 기대하고 계획하는 분들이 또 있고 한데 요즘엔 그렇다고 시골에 가서 살고 싶지는 않고요. 저는 벌레가 싫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일반 주거용, 완전 주거용, 그 기존에 많이 봤던 아파트형 보다는 그 주상복합 아파트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오피스텔, 아파텔 같은 개념이 또 많이, 분양을 하고 있는데 그런 개념을 보니까 그 중에서도 또 테라스형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전원 그 문화를 느끼고 싶어서 경험하고 싶어서 원한다면 저는 테라스가 있는 아파텔 같은 그 상가나 어떤 편의시설이 다 그 단지 안에 다 있고 필요한 것들이 다 안에 있어서 그 주거 생활하는데 굉장히 편리성을 주고 있는 그 병원도 가깝고 뭐 세탁소 가깝고 마트도 가깝고 그런다면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문화생활도 자체적으로 헬스, 피트니스 센터 있고요. 그런 구조가 있는 아파트 개념. 그런 데가 참 큰 집 원하지도 않고요. 1인 가구 시대인데 혼자 살고 있는 집도 괜찮을 것 같고요. 크기를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크기는 한 20평 전후가 참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이제 아나운서께서 지금 자녀분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했거나 네. 이제 그런 네. 단계에 와 있을 네. 것 같네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집에 대한 로망이 네. 이제 50대, 40대 후반이기보다는 50대 초반 정도의 네. 분들이 이제 말씀하신 집의 형태의 나이가 로망이거든요. 나왔네요. 대충 나오죠. 왜냐하면 이 집에 이 질문을 했을 때 연식이 나옵니다. 아, 지금 일단 좀 편안한 집, 그리고 이제 좀 멋진 집, 뭐 지금 머릿속에 그런 게 있거든요. 집에 대한 이제 형상이. 그리고 좀 더 주변에 편의시설이 가까워서 편의시설을 누리기에 좀 편안한 집. 이게 이제 입지인데요. 네. 입지와 집의 형태. 이것들이 이제 집을 가지고 살아본 분들과 집을 아직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약간씩 다르고, 뭐 하여튼 집에 대한 로망이 각자의 컨디션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질문을 해본 이유는 자기가 갖고 싶은 집에 대한 생각이 좀 더 구체적인가 아닌가를 제가 좀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아, 그런가요? 의외로 네. 우리 주택 수요자들이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소 황당하다 싶지만 뭐 좀 저는 자기가 갖고 싶은 집, 또 우리 식구들이 살고 싶은 집에 대해서는 이게 세밀하게 구체적일 필요가 있거든요. 그게 좋은 집에 대한 전제 조건, 어떤 집이 좋은 집이냐라고 하는 답변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의외로 뭐 좀 사놓고 좀 돈 되는 집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라는 답변도 되게 많고요. 그런데 한국 수요자들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생각보다 구체적이지 않더라. 우리 지금 아나운서께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집의 형태인지도 제가 좀 연상이 되고요. 도심에 있는 타워형 주상복합이나 아까 오피스텔, 아파트에 가까운 오피스텔 뭐 이런 형태를 좋아하시는 전 것 같고, 투자에 관심이 없어요. 네, 네. 저는 지금 있는 집에서 이런 쪽의 집으로 자연스럽게 수평 이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꾸준히 해오시면 집에 관한 한 굉장히 현명한 드라이브를 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네. 크게 집에 대해서는 강박 없이 편안하게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아까 제가 사람들한테 자, 집을 살 수 있는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집을 사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집을 사는 사람들한테 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금 더 좋은 집으로 수평 이동을 할 때에도 비슷하게 통용이 되는 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꾸 제가 집을 사라고 하니까 우리 주택 공급업계를 대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거다가 아무 상관없고, 오히려 전혀 상관없이 제가 수요자 입장에서 저도 집을 준비해야 되고 또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수요자이기 때문에 같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는 걸 미리 좀 전제를 해드리고요. 집을 처음 사야 될 분들이, 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내 집을 설계할 때 몇 가지 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입지. 뭐 이거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 입지. 두 번째, 자기의 가지고 있는 돈의 상황, 즉 주택 마련 자금에 대한 상황을 좀 점검을 해 보시고요. 세 번째는 직장, 즉 누구를 중심으로 집을 맞출 것인가, 가장으로 맞출 것인가. 가장이라는 것 곧 직장과의 출퇴근 거리를 얘기하는 거겠죠. 두 번째,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기준으로 집을 위치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 누구를 메인으로 할 것인가, 즉 가장, 출퇴근 거리를 할 것인가. 두 번째, 아니라면 가족, 학군이라든지. 자녀일 수도 있어요. 즉
엄마 아빠가 다소 이 집으로부터의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지금은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의 교육에 좀 그 중점을 둬야 된다라고 하면 메인이 그 집을 사야 될 가치를 평가하는데 메인이 자녀가 되겠죠. 그리고 또 교육이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다 괜찮고 좀씩 다 양보를 하고 지금 현재 엄마를 기준으로 하자. 엄마가 어찌어찌한 상황이니까. 결국 집을 살 때 메인이 선정이 돼야 돼요. 가장, 자녀, 와이프. 이 셋 중에서 기준을 먼저 맞추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정해지냐면 위치가 정해져요. 그렇죠. 네. 교육을 따진다고 한다면 돈에 따라서 강남 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목동 많이 사람들이 찾는 또 이쪽에 상계 중계, 아니면 우리 돈에 맞추되 비교적 교육 여건이 좋은 것이 어딘가를 열심히 스터디를 해서 그쪽으로 위치를 선정하는 것. 즉 우리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구를 맞출 것일까, 어디에 맞출 것인가에 따라서 첫 번째 얘기한 위치가, 동네가 결정이 되고요. 즉 바운더리가. 그 다음에는 동네가 결정되면 내가 가진 돈이 예컨대 5억이다. 그러면 비교적 쉽게 찾아갈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리면, 우리 포털,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에서 또는 부동산 정보업체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구와 그 동네의 키워드를 5억짜리 집을 가격을 넣고 쭉 서칭, 즉 찾아가면 동네가 정해져요. 그러면 동네까지 정해지면 그 동네를 한 3개월을 두고 열심히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개업소들하고 좀 상담도 하고 이래 놓으면 집을 퍼즐 찾아가듯이 찾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의외로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순서를 결정을 잘 못해서 되게 집을 어찌 사야 될지, 이게 이제 그 퍼즐처럼 찾아가는 매뉴얼인데 이게 잘 모르면 끊임없이 포괄적인 질문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와 맞지 않은 사람들한테, 그 전문가들한테 팁을 얻으려고 해요. 근데 나와 맞지 않는 팁이라는 게 받아본들 도움이 안 됩니다. 예. 근데 자기는 명확하게 아까 5억 정도의 집을 가지고 누구한테 맞춰서 찾아갈지를 내비게이션 찾아가게 되면 자기 집이 나오거든요. 근데 자기 집을 못 찾고 계속해서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던 집을 사서 돈을 벌 수 있는 곳을 맞추다 보면 집을 못 사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판단이 안 서니까 전세를 찾아서 계속 가는 거죠. 요즘 안타까운 것이 전세값을 찾아가다 보니까 서울에서 밀려서 수도권을 계속 밀려가는, 서울에 살지 못하고 수도권 밀려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두 번째,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판단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마련된 집이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남는 아쉬움은, 내가 이거 집을 잘 산 건가? 이거 샀는데 떨어질 것 같아 라고 하는 공포, 집값 하락에 대한 공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집을 자기가 마련하는 것에 대한 소신과 철학이 없기 때문에, 아직 안 섰기 때문에 그런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소신과 철학을 가져보시라라고 하는 팁을 또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집은 대부분 사람들이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부동산 투자 관점에서의 강박을 벗어나지 못하면 집을 못 살 거라는 것을 대전제로 말씀드렸고, 그래서 벗어나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팁에 따라서 한번 움직여 보시고, 그렇게 움직여 가면서도 하나 가지셔야 될 거는 집에 대한 소신과 철학입니다. 그 집을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집을 사느냐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자, 그거는 첫 번째 마인드 컨트롤 좀 해주실 게, 내가 지금 이렇게 집을 사면 집을 사는 행위 자체가 나와 우리 가족이 지금 이 공간으로부터 이 이후에 살아가야 될 행복을 담보받을 것이다, 보장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렇게 마련한 집이 다소 떨어진다고 해도
5억에 집을 샀는데 나중에 팔려고 할 때 4억에 팔 가능성이 온다고 해도 그 1억 정도는 충분히 내가 살면서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만족을 하시라 라고 하는 거를 자꾸 마인드 컨트롤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내가 사는 집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 반드시 이건 그 개런티에 대한 보장은 아니지만 집에 대한 소신, 내 집을 마련하는 소신하고도 연관된 건데, 내가 내 물건을 소중히 생각하고 아끼면은요, 가치가 높아져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렇게 집을 사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행동에 옮기시면서 내가 이 집을 통해서 행복할 것이다. 그리고 행복하면 됐다. 그리고 그로부터 생긴 그 집이 노후화되면서 생긴 감가상각에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그 감가상각을 상쇄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반드시 성공시킨다는 보장은 없지만 집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마련한 집인데 또 우리 가족들이 모두가 다 마련한 집에 대해서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그 집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면요, 그 집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즉 소중히 생각하면 어떤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그 집을 가꾸기 시작해요. 자, 집을 가꾼다는 개념에서는 집을 가꿨을 때 부가가치가 높아진 건 단독주택이 제일 높고요. 아파트는 처음에 지어질 때 모두가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내가, 즉 집주인이 손댈 수 있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여지가 비교적 좀 제한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적 그러니까 공동주택이어서 내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좀 낮다고 해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라는 거죠. 같은 동, 같은 라인에 있어도 내 집이 얼마나 내가 잘 가꿔서 소중한 공간으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아마 체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집이 얼마나 나한테 보상을 하는지. 즉 감가상각이 생기지 않아요. 집을 가꾸면서 한 10년 사는 사람이 그래도 조금씩 모아서 집의 트렌드에 맞게 집을 좀 고쳐봤다든지, 아니면 그 아파트 공간 내에서도 공간의 형태에 따라서 이건 좀 전문가들한테 팁을 좀 받아볼 부분인데, 그 집을 테마를 주어서 약간 좀 고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고쳐서 살게 되면 내가 한 6년 살다가 또는 10여 년 살다가 다시 이사를 가거나 돈을 더 벌어서 더 좋은 집으로 수직 이동을 좀 하게 될 경우에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직접 시장에 내놓았을 때 내 집이 나만의 소중한 집으로 만들어 놨을 때요, 분명히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중개업소에 내놨을 때 내가 내 집을 얘기할 수 있어요. 내 집은요 이런 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집을 갖고 싶은 사람한테 집주인을 좀 맞춰주세요. 그러면요 그 집에 맞는 주인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초기에 집이 좀 떨어질까, 집값이 떨어질까에 대한 공포감을 많이 상쇄시키고, 나가서는 정말 얼마나 자기가 집을 소중히 여기고 그 집을 독특하게 갖고 왔느냐에 따라서는요 5억에 산 집이 부가가치가 높아져서 7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시청자들한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집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투자가치 이외에 집 그 자체로 보도록 하는 마인드를 좀 길러달라. 그리고 집을 나한테, 우리 가족한테 맞는 집의 기준을 세워가면서 끊임없이 살면서 우리 가족한테 봉사하는 집을 만들어 놓게 되면 그 집이 부가가치가 높아져서 누군가한테도 그 집의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다. 공동주택, 즉 아파트는 그런 부분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집을 독자적으로 개성 있게 집을 만들어서 그 개성을 인정받도록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아파트도 그런 노력을 하면 부가가치가 있을 거라는 말씀과 아울러서, 혹시 단독주택에 사신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꼭 실천해 옮겨보시라. 내가 마련한 내 집이 이 세상에 없는 단독주택이라고 만들어서 살다가 제3자한테 또는 시장에 내놨을 경우에 그 단독주택이 얼마나 부가가치를 갖는지, 그리고 그 집의 가치만 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이 뒷분에 가서 이 말씀인데, 집을, 우리 시청자들의 마인드가 그러한 방향으로 일반화돼서 많아진다고 하면 대한민국이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동네가 아름다워져요. 그리고 아파트가 되게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부러워하는 유럽 같은 도시, 유럽 같은 마을이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자, 집에 대해서 집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집을 가꿀 줄 알고 그 가꾸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나의 집만 가치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다 집이 아름다워지잖아요. 그리고 또 집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함께 사는 커뮤니티, 즉 지역에 대한 안목도 생기게 돼요. 제가 구기동 삽니다만 구기동 같은 경우는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이 되게 많은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들이 우리 집주인들의 마인드가 조금 더 지금보다 더 높아진다고 하면 대단히 아름다워질 수 있는 동네가 구기동, 평창동 이런 그 산 언저리에 있는 동네들이 되게 부가가치가 더 높아질 수가 있어요. 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집을 좀 지금부터 부동산 투자 관점에서 보시지 마시고 집에 대한 마인드와 철학을 좀 바꾸셔서 우리 가족, 나만의 소중한 집을 좀 만들어 보시고 그런 운동이 일반화되면 대한민국의 동네와 도시가 굉장히 아름다워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 유럽 같은데 뭐 다녀보신 분들 또 보면 또는 우리가 TV에서 많이 봅니다만 집 허름한 그 연립주택이자 빌라인 곳에도 보면 작은 꽃 화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집들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준공 연도가 되게 오래된 집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보면 참 동네 아름답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왜 어떻게 돼서 그렇게 보여지게 되고 나타나진 것이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일정 부분 평준화되어 있다는 거죠. 자, 내 집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그 다음에 집의 내부도 가꿀 줄 알지만 내 집이 밖으로 보여질 때 최소한 다른 사람들한테 거슬리는 그 느낌은 주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집에 대한 매너가 있는 거죠. 그 정도가 매너가 있으면요, 그 허름한 빌라가 그렇게 아름답게 되고요, 그 아름답게 바뀌어진 변해 있는 빌라들이 모여 있는 게 동네 아니겠습니까? 그 동네가 아름다워집니다. 마지막 결론은요, 그렇게 아름다워진 동네는요, 집값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다시 얘기 시작할 때에 제가 전제로 걸었던 부분이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자, 부동산, 즉 집에 대한 투자 강박에서 벗어나서 대한민국의 수요자들이 조금만 집에 대한 마인드, 집을 아끼고 내 집이 어떤 집이어야 된다는 소신과 철학을 갖게 되면 주택 공급 과잉 시대에 오히려 집값이 떨어지지 않게 사는 방법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방법일 수 있다. 다시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 집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고 나는 어떤 집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내 집에 대한 기준만 분명해도 주택 공급 과잉 시대에 집값이 떨어질까 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인식만 조금 일반화돼도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굉장히 아름다워질 수 있고요. 내가 사는 집을 좀 더 아름답게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행위 자체가 우리 모두의 집값을 안정시키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모티브이자 행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일반화된다고 하면 우리가 유럽 동네 부러워할 것 없이 우리가 곧 유럽 동네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유럽 동네가 됐을 경우에는 내가 5억에 산 집이 10년 살고도 1억 떨어질까봐 감가상각이 생겨서 떨어질까봐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를 정말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전도사처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정말 네. 우리 네.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오늘 굉장히 그 주제가 사실은 부동산 그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서 앞으로 그 변화할 여러 가지 그 추세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할 수 있고 지루할 수 있는 시간일 거란 예상 시청자분들께서 좀 그 어려울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가슴이 또 훈훈해지고 네. 아, 정말 행복한 집을 그 정말 집다운 집을 만들고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관리하고 잘 할 거기서 출발해야 때,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일단은 구입하는 시점의 목적부터 좀 달라야 될 것 같은데, 꼭 좋은 집이 아니어도 되고요. 네네. 비싼 집이 아니어도 네. 됩니다. 예. 나중에 돈 벌어서 비싼 집 사면 되고 네. 돈 벌어서 좋은 집 만들면 되는데 네. 지금 사는 집이라도 얼마든지 굉장히 그 빛이 나는 집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아낄 수 있으면. 예. 네, 정말 바람직한, 물론 부동산 건축 경기를 관여하고 있는 분들이나 뭐 건설업에 계신 분들은, 아, 그래? 고쳐서 쓴다고? 그 리모델링 자꾸 하면 뭐 사실 그 새로 건축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뭐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쵸? 아니 그런 건 좀 아니고요. 왜냐하면 네. 지금 제가 아까 전대로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한테 새 집을 살 수 있으면 새 집을 사고 헌 집을 살 수 있으면 헌 집을 사되. 네, 네. 근데 그 선택도 다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공급자들한테도 지금 이제 우리 그 부동산 그러니까 건설업계나 주택업계가 지금 잠깐 일어났던 부동산 아니 분양 시장의 열기가 하락 추세로 돌아설까 되게 불안해 하거든요. 이분들한테도 힘이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일반 수요자들이 전세 수요자들이 새 집을 살 수 집을 있으면 사야 사라고 되니까. 공급 과잉을 걱정하지 말고 네, 네. 집을 사시라. 그러면 제가 이제 공급자들한테 시간이 이제 다 돼서 공급자들한테도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마무리가 됐는데 어쨌든 뭐 한마디로 요약하면 공급자들도 지금부터는 수요자들이 앞으로는 품질을 따질 것이다 집에. 그렇죠. 대한민국 수요자들이 지금은 위치에 따라서 이 동네를 잡으면 내가 돈을 번다라고 해서 A 동네, B 동네, 뭐 A 택지지구 이렇게 갔는데 앞으로 미안하지만 대한민국 수요자들도 그렇게 많은 주택 구매를 하지 않을 거다. 꼼꼼히 따져서 품질을 보고 집을 살 것인즉 대한민국의 주택 공급자들도 지금부터는 품질에 신경을 많이 써서 품질 좋은 주택을 그리고 되도록이면 적정가대로 공급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십사 이런 네. 말씀을. 네,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옆에 와 계신 우리 그 석병진 대표이사님 어떻게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혹시? 네. 잠깐 시간 드릴게요. 2분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갑자기 질문을 해야 되는 거 네. 아닙니까? 있으신가요? 네. 예. 하십시오. 네. 오늘 바쁘신데 우리 박 국장님께서 멀리 와서 또 자리 또 참석해 주시고 좋은 정보 또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장님은 이제 30년 가까이 이제 부동산 건설 경기 쪽에 이제 계셨었는데 그 지식이 오늘 이제 해서 정확히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오늘 오프닝 멘트 이재희 아나운서님의 행복은 선택이다. 그리고 우리 방경신 국장님은 한국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 부동산 신투자 전략, 가치의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두 가지 멘트가 제가 볼 때는 동일하게 합치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부동산 시장이 지금 공급 시장이 너무 이제 과열돼서 위험성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신 분도 있는데 마침을 뒤집어 봐서 봤을 때 가치를 입히면 공급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부동산 우리 주택 공급 시장에서 스토리를 입히고 가치를 입히면 우리가 그 가치 이상, 현재의 그 가치 이상을 얻을 수 있다는 이런 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가치의 문제를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제가 이제 그거는 조금 이해를 했는데 요새 우리가 그 개인 1인 시대가 다가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1인 시대 그 지금 현 시점에서 지금 말씀하신 가치의 시대, 가치의 부동산을 이제 말씀하신 거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 부분이 전 상당히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네. 국장님께서 이제 그 외국의 사례들도 많이 네. 알고 하시니까 그 부분은 한번 좀 짚어주시면 네네네. 제가 다른 우리 부동산 현시의 그 중개업계에서 있는 네. 여러 중개업자들에게 도움되는 정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이분으로 네. 짧게 네. 한번 네. 이 마지막에 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인데요. 이제 공급과잉 시대가 되면은 주택의 형태가 굉장히 이제 달라지게 될 겁니다. 네. 제가 짧게 비교해 드리면 우리 제조업 시장은 항상 공급과잉 상태입니다. 우리 핸드폰 예를 들자면 핸드폰이 대한민국 또는 세계적으로 특히 뭐 한국 같은 게 예를 들면 핸드폰이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핸드폰 소유자들이 핸드폰을 안 사느냐? 사지요. 네. 주택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 그동안 부족했지만 앞으로 절대 공급과잉 시대에 들어간다고 해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집을 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요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물론 그 수급 불균형, 집이 부족했던 시대보다는 수요가 적어지긴 하겠지만 일정 부분의 수요는 계속 존재하고 그 수요자 존재하기 때문에 주택 공급 업체들도 그대로 존재를 한다는 거죠. 단지 달라지는 것은 사람들이 품질을 따지는 거고요. 가치를 따진다. 그래서 특히 주택 수요자들의 안목이 과거에는 물건이 부족할 때는 그냥 주는 대로 나한테 이게 나한테만 떨어져만 줘도 고맙고 땡큐 하면서 받아갔는데 앞으로는 품질을 조목조목 네. 우리 삼성의 뭐 갤럭시라는 브랜드로 이렇게 핸드폰이 만들어지면서 시리즈로 나오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나은 품질을 만들어서 소유자들한테 팔기 위해서 네. 제조업체인 삼성이 대단한 노력을 하듯이 우리 주택업체들도 앞으로 주택 수요자들이 굉장히 눈이 높아지는 그런 소유자들한테 물건을 꾸준히 공급하기 위해서 품질을 높일 것이다. 네. 그다음에 질문 주신 1인 가구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수요자들의 안목도 달라질 것인데 특히 1인 가구 문제인데요. 1인 가구들이 꾸준히 많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서 달라지는 가장 눈에 띄는 주택시장의 변화는 집의 형태가 많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도 눈에 보이게 느끼고 있습니다만 소형주택이 부가가치가 높아진다는 거, 그다음에 소형주택의 수요가 많다는 거, 그다음에 1인 가구들이 앞으로 1인 가구들이 집을 가지고 사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주택업계가 주택시장이 침체될 것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게 변해가는 주택시장에 대해서 주택 공급 업체들이 민감하게 따라오는 업체들은 이 시장에서 흥행하면서 살아남을 것이고 이 트렌드를 못 읽으면 낙오할 거라는 거죠. 질문 중에 급증하는 1인 가구들이 앞으로 주택 공급업체가 타겟을 맞춰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가족도 작아져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집이 이제 우리 아까 아나운서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집이 20평대 안팎의 그러니까 그보다 큰 집들은 수요가 굉장히 적고요. 이 집들도 뭐 사실은 시간이 좀 더 되면 앞으로 공급과잉 시대에 어떤 집들이 인기이고 어떤 상품들이 나올 것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다음에 좀 불러주시면 네. 그 부분 말씀드리겠고 이 말씀으로 매듭을 짓자면 네. 공급업계가 1인 가구들의 주거 수용 행태를 잘 봐서 트렌드에 맞게 주택을 공급해 나가면 주택업계가 상당 부분 농론을 할 것이다라는 것과 수요자들은 1인 가구들은 좀 더 개성 있게 집을 골라 봐라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1인 가구들은 지금 단순하게 오피스텔 나오는 형태하고는 많이 달라지는 오피스텔을 단순하게 고른 형태하고는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거고요. 뭐 일본 같은 데 제가 많이 봅니다만 그 초소형 미니 주택들의 형태와 내부 구성이 정말 그 변화무쌍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서서 좀 공급을 하면 1인 그 가구 수요층들을 주택 수요로 급격히 수용해낼 수가 있고요. 주택 공급업체는. 그다음에 수요자 측의 1인 그 가구들은 집을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개성 있게 고르도록 해라. 앞으로도 1인 가구를 위한 집들은 참 많이 나올 것이고 그런데 1인 가구 집들은
투자 가치는 그렇게 높지 않다. 그래서 1인 가구가 집을 살 때는 이 집 사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집을 내 마음에 다시 이것도 똑같은 앞서 말씀드린 나만의 똑같습니다만 집으로. 내가 정말 내 마음에 드는 집 그리고 내가 그 집에 사서 특히 이제 여러분 스타트업 하는 젊은 친구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타트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집 이런 집들 앞으로 참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집을 사서 두고 투자 가치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 집을 통해서 1인 가구들은 내가 이 집을 통해서 이 집을 잘 써서 돈을 벌어보겠다. 그래서 집을 사용해서 돈을 번 쪽으로 집의 안목을 바꿔보시라라고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부장님. 네, 답변이 되셨나요?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더 좋은 말씀 많이 들을 수 있는데 이제 시간이 촉박하다 하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이 굉장히 빨라지셨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요. 시간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다음에 기회를 좀 만들어서 한번 다시 모시고 싶고요. 네. 약속해 주시죠. 네. 한번. 네네. 네, 앞서 말씀드린 좀 네. 지금 얘기 못한 부분, 네네. 수요자들이 궁금해하고 네네.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는 어떤 네. 집들이 나올까, 뭐 이런 네네. 것 좀 나중에 네. 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하여튼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가슴이 따뜻해지면서 참 행복한 삶의 가장 중요한 그 주거 형태인 집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참 훈훈한 감성으로 느껴지는 감성이 열리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국장님의 눈빛에서도 물론 그런 그 에너지가 많지만, 그래서 이 시간에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셨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와닿는, 구매하는 자의 그 자세, 본질적인 목적,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각도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30초 내로 인사 말씀 해주시고요. 진짜? 다음에 또 종종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자주 초청해 주십시오. 네, 그거는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국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방송은 문화의 달 특집 방송으로 방송을 할 예정인데요. 기대해 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